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 중에서 놓치기 아까운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달이 금방 흘렀네요. 자, 이번 달은 인공인간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요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인공인간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급작스럽게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끈 장본인은 사이더스 스튜디오 X에서 만든 저 로지라는 인공인간이 신한카드 CF에 등장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10만가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만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요즘 기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이더스 X 그쪽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보다도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로지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시게 되면 비판 의견이 더 많아요. 자, 일단 광고 좀 그만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지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왜 저렇게 만들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 진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로지가 얼마나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례가 있죠. 특히나 리을 미켈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팔로워가 300만이에요. 근데 저는 로지보다도 저 리을 미켈라의 인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자, 외형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인기인지. 자, 그리고 일본의 이만은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벌써 35만 팔로워, CF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SK2 TV 광고도 찍고 막 그렇거든요. 또 최근에는 도쿄에서 아예 전시회까지 열었더라고요. 잘 만든 인공인간 하나 있으면 CF도 찍게 하고 전시회도 열고 돈 벌 길이 상당히 열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례도 굉장히 빨리 시도를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한국에서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더 먼저 데뷔를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매일경제신문 보시게 되면은 이러다 연예인들 일감 다 끊기겠네 라는 기사로 가상인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 댓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피규어 시장도 무시 못할 규모인데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든다. 저런 거 이용해가지고 게임이나 드라마 콘텐츠 만들다면 부가가치 창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소스 멀티 유저죠. 그야말로. 자, 그리고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연예인, 어차피 그럴 거면은 사고 안 치는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가 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의견은 잘한다. 이게 차라리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연예인 나와가지고 똑같은 광고 찍는 거 이제 지겹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TV랑 유튜브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명 연예인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댓글 내용 중에 보고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은 연예인들의 고소득에 대한 그 반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연예인 자기네들은 뭔데 저렇게 많이 돈을 벌어? 이런 반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다시 평가돼야 된다. 놀고 먹고 춤추면서 그동안 너무 고소득, 부동산으로 다 올려놓고 전부 가상인간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는데 공감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죠. 자, 좋아. 광고비 줄여서 소비자에게 제발 바가지 좀 씌우지 말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광고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가상인간 만들고 활동하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초반에 투자 비용이. 자, 그리고 솔직히 연예인들 얼굴도 70% 이상은 의사가 만든 거 아니냐. 뭐 일부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성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어차피 의사가 만드는 거랑 아니면 디자이너가 만든 거, 컴퓨터로 만든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의견까지 상당히 재미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고소득 연예인들에 대한 반감, 이건 꼭 지금의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동 부유 현상이 떠오르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떠한 인공인간들이 있는지 몇몇 인공인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로지 매력있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롯데 홈쇼핑에서도 루시라는 걸 개발했더라고요. 롯데 홈쇼핑에서 앞으로 이 루시를 이용해서 광고라든지 심지어 홈쇼핑, 그러니까 쇼 호스트 역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잘 될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나중에는 진짜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만든 김래아. 김래아는 CES에서 LG전자의 발표를 아예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것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맡아서 했었죠. 자,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에서 만든 한유아라는 디자인인데 이건 굉장히 청초해요. 뭔가 좀 일본스럽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온마인드에서 만든 수아라는 캐릭터. 이거는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다 이제 몸까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펄스9이라는 업체에서는 아예 이런 인공인간을 이용해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이상형 월드컵처럼 해서 사람들을 뽑게 했거든요. 그 중에 member 중에 하나가 저 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름은 이터니티라고 해요. 음반도 나오고 한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소식을. 자, 그럼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거의 다 여자잖아요. 남자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남자의 인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딥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은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계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없애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두 번째로 만든 것이 정세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드신 것이 도영원이라는 캐릭터인데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남자 캐릭터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우수 사례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마에서 만든 똑같은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 보이라는 건데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 잘 만들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다. 한국의 남자 가상인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어차피 가상으로 만들 거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언캐니 밸리로 빠뜨릴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에서 영업 교육을 맡는다는 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레딧에서 패러디가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에이펀 인터랙티브의 앞볶이라고 하는 저 토끼 가수 인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린 팩티브 뉴에서 만든 FM 메카라는 디지털 래퍼. 아예 그냥 사람 이상의 뭔가 좀 다르게 차이나게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끌게 하는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앞볶이만 하더라도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30만 명이에요. 음반도 꾸준히 내고 있고. 자, FM 메카 같은 경우에도 이 틱톡에 팔로워가 900만이니까 굳이 사람이랑 똑같이 할 필요만은 없다. 가상세계에서는 워낙에 이런저런 시도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인공인간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초반에는 신선해서 주목을 끌 수 있는데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래도 주목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모델로 성공하는 경우, 연기자로 성공하는 경우 나타날 것이고 좋은 점은 잘 되면 원소스 멀티유즈 이거 가지고 이제 게임 캐릭터 만들고 관공서 이제 홍보대사 하고 뭐 어디 안내원, 쇼핑몰, 점원 같은 걸로 파견해가지고 인기 끌 수 있고요. 또 가상 동거 서비스 홀로그램 형태로 넣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를 사거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 안에 나의 아바타로 이용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VTuber 아시죠? 버추얼 유튜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의 모습을 숨기고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괜찮은 캐릭터 아바타 하나 만들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메타버스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제2의 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인공인간 쪽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저는 무궁무진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것보다도 이런 인공인간, 가상인간, 뭐 메타휴먼 이런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인공을 최신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한국의 딥브레인 AI라는 곳에서 저런 인공인간을 잘 만들거든요. 자, 키오스크 형태로 해서 응대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은행 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건 다 AI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얼굴도 AI로 만든 거예요. 좋은 점은
외국어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그러고 때때로 저런 인공인간 서비스, AI 서비스가 실제 사람 점원보다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여기에 GPT-3, 뭐 하이퍼클로바와 같은 더욱더 뛰어나진 언어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장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인공인간의 언어 인공지능까지 합친 케이스이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 와코루라는 속옷 브랜드에서 저는 아바타를 이용해 응대를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 와코루가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일단 매장에 가면은 3D 스캔을 해서 나의 속옷 사이즈를 제대로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상담 역시도 저는 아바타로 해준다는 거예요. 저랬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뭔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아바타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좀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들끼리도 저런 거 상담하는 게 조금 껄끄러우신가 봐요. 저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케이스는 이거는 AI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원격에서 실제 사람이 응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아바타를 곳곳 매장에 해두고 사람은 그냥 매장에 가서 대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여러 개 띄워둔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응대를 해주면 되니까 인원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인터뷰를 보시면 매장과 시간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근무 방법도 변할 것이라고 뭐 긍정적인 인터뷰를 당연히 했습니다. 자, 근데 뭐 나중에는 이 사람 역시도 AI로 대체될 가능성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꼭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와 비슷한 건데 일단 AI한테 일반적인 상담 업무는 맡기고 손님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실제 사람 연결해줘라 라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실제 사람과 연결되게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방법과 비슷하죠. 테슬라처럼 그냥 보통 맡겼다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발달하면 정말 매장 응대는 앞으로 누가 해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공지능 응대가 좋으세요? 사람 응대가 좋으세요? 생각해보자면은 우리 전화 상담도 지금 ARS로 바뀌다 보니까 짜증나죠. 뭐 눌러라,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짜증나는데 일단 그래서 당분간은 사람이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의 없는 직원이 불성실하게 응대해줘가지고 기분 잡치느니 저런 인공인간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사람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친절함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죠. 사람이 친절하면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꼭 거기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AI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진짜 AI가 줄 수 없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친절함의 힘. 자, 그래서 아마 단순 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대가 될 텐데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친환경 관련 소식이요. 이거 너무 흥미로웠어요. 세계 최초의 상업적 직접 탄소 포집 장치. 공기 중에서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인데 오크라라고 하는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저렇게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뭉쳐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스위스의 탄소 포집 장치 업체 클라임웍스가 만든 거고요. 오크라는 이 범고래라는 뜻이라고 해요. 저걸 돌려가지고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팬을 돌려서.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그 공기 중에 탄소만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 필터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높이게 되면은 탄소가 응축이 되어서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주변의 지열 발전소에서 오고요. 그래서 저 탄소를 뽑아가지고 지하에 가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드디어 오픈이 된 거고 탄소를 지하에 가두면 저게 현무암과 만나가지고 저렇게 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가둘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야, 이런 거 발전하면 뭐 친환경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죠. 기후위기 같은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 일단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 최대의 상업적 직접 탄소 포집 장치이기 때문에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용량은 연간 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이 회사가 2017년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연간 5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60배 성능이 늘어난 거예요. 불과 4년 만에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돌이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비용이에요. 탄소 포집 비용이 1톤을 가두어 드리는 데 500에서 600달러니까 이게 톤당 우리 돈으로 60에서 70만 원이요. 톤당 60에서 70만 원. 자, 그러면 이걸 또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 드렸어요.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빌 게이츠가 매년 전 세계에 5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510억 톤. 자, 근데 지금 직접 탄소 포집 기술이 제일 싸게는 톤당 200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정말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100달러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가 보고 있어요. 곱하면은 매년 5.1조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자, 5천조 원? 자, 이게 세계 경제의 약 6%에 해당되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줄였을 때 100달러로 지금 계산해도 이런데 아까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톤당 500에서 600달러였어요. 얼마만큼 이게 비싼 건지 아시겠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급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차라리 돈 내면 돼요. 탄소 배출만큼.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톤당 지금 한국에서는 7월 기준으로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유럽에서는 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훨씬 쌉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직접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탄소를 줄이는 게 오히려 쉽지 가두는 기술이 오히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앨런 머스크가 올해 1월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죠.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위한 대회에 1억 달러를 기부한다.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라서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을 걸어두었어요. 자, 과연 직접 탄소 포집 기술 잘 되면은 정말로 대박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앨런 머스크는 여기저기 빠지지를 않죠. 자, 스페이스X의 수준이 다른 우주 관광 성공 소식, 이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9월 15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민간인들만 탑승을 했죠. 4명이. 우주복도 상당히 간추해요. 자, 그래서 저렇게 팰컨 9에 실려져가지고 발사가 됐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저 추진체는 다시 재착륙이 돼가지고 재활용이 되죠. 그래서 상공에서 1단 분리, 2단 분리 된 다음에 궤도에 들어가서 지구를 뺑끌뺑끌 도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저렇게 제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 있고, 물론 저들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벨트 풀고 무중력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돔을 통해서 우주 바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90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물론 우리도 지구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9월 18일 3일 뒤에 저 캡슐이 이제 다시 안전하게 착륙이 됐어요. 아우, 저 얼마나 쫄렸을까요? 자,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신나셨어요. 어우, 저거 간도 정말 크세요. 정말 대담하십니다. 자, 이 우주 관광은 일단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캡슐을 이용해서, 돔을 이용해서 저렇게 우주를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이나. 자, 이게 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만 타온 우주선 크류 드래곤의 성공 사례이고요. 자, 4사람이 갔잖아요. 억만장자 사업가, 이 사람은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 시프트 포 페이먼트의 창업자인데, 38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사람 가격을 다 냈다고 하죠.
자,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인스퍼레이션 4라고 불러요. 영감을 주는 네 사람. 판타스틱 4를 좀 패러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근데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5개월의 우주여행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민간인들이. 야, 그러니까 정말로 돈 많고 한가한 사람이나 가지 아무나 갈 수는 없다. 이 우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여기서 기록한 게 이거죠.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높은 고도 586km 상공을 뺑글뺑글 돌았다는 것이고 음속의 22배 속도로 매일 지구 15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90분에 한 바퀴씩. 자, 그리고 앞으로 1년에 6차례 우주 관광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이 둥둥 떠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개선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우주 관광을 성공시켜 놓다 보니까 이전에 성공을 한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은 정말로 초라해진 거죠. 비교해 볼게요. 자, 버진 갤럭틱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일단 띄운 다음에 상공에서 우주선을 발사한 방식이었고 블루 오리진이랑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버진 갤럭틱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서 운전하는 방식, 꽤나 아날로그적입니다. 나머지는 무인 제어로서 이제 원격에서 제어를 한 거고요. 자,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은 웃기는 게 뭐냐면은 버진 갤럭틱이 최고 고도가 88km 정도였고 블루 오리진이 100km를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둘이 싸웠어요. 진정한 우주여행은 카르만 선을 넘는 100km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막 다퉜는데 웃기죠? 스페이스X는 무려 586km입니다. 이 둘이 100km 가지고 싸운 게 얼마나 웃겨진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행 시간도 뭐 총 관광 시간이 뭐 버진 갤럭틱은 이륙해가지고 착륙하고 그런 과정까지 있으니까 90분. 블루 오리진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뭐 자이로드롭처럼 내려오는 방식이니까 11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뭐 간단하긴 한데 스페이스X는 관광 시간이 3일이나 된다는 거. 근데 훈련 시간을 생각해 보자면 스페이스X가 훨씬 훈련한 시간이 길어서 좀 번거롭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웃기는 것이 미세 중력 체험이 약 4,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페이스X는 지구 15바퀴를 돌면서 3일 동안 우주를 이렇게 돔을 통해서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제프 베조스라든지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쩍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버진 갤럭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민간이 우주 여행의 시대가 점차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진짜 이런 시도로 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사람들 화성으로 진짜 보낼 것 같긴 하죠. 그거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재미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생명을 거는 건데 아무튼 기대할 만한 사건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들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6G 통신과 연동이 돼서 이제 여러 곳 거의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초고속으로 즐길 수 있는 비행기나 배에서도 초고속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2의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예전에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 주도로 그걸 했다면은 지금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주와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우주 개척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 조금 늦어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9월 달에 있었던 짜투리 소식이지만 굉장히 재미난 소식들이었죠. 전달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짜투리들 또 재미난 것들 모아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